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성 사연자분의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는 게 너무 지옥 같고 힘들면 당장 그거를 해결하려는 생각보다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곤 합니다. 저의 25은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그 상황에서 벗어나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 오직 그거 하나밖에는 없었어요. 그건 순전히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착한 분들이셨어요. 너무 착해서 자식한테만 나쁜 그런 분이었죠. 보증 잘못 써서 싹 다 재산 날리고 20대인 저한테 남은 거라고는 수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미안해하면서도 저희를 그 지경으로 빠뜨린 아빠의 친구 걱정을 하셨습니다. 애가 5인데 대체 그 애들 어떻게 먹고 사냐고 말이죠. 당장 자기 자식은 마지막 한 학기 남은 대학교 등록금도 못 내서 기껏 힘들게 공부했던 거 다 날아가고 인생 리셋될 판인데 남의 자식 걱정하고 있는 부모님이 너무 어이없고 한심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집과는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하고 꾸역꾸역 학교만 졸업을 했죠. 그 이후에도 엄마 아빠는 크게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천륜인데 어떻게 그게 쉽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두 분이 수시로 집에 전기가 끊겼다, 수도가 끊겼다, 의료보험에 밀려서 병원을 못 간다,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마다 애명글면 모았던 돈을 한 번씩 집에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폭발했던 건 그런 식으로 제가 보태줬던 돈의 일부가, 아니 꽤 많은 금액이 그 애 5 있다는 아빠의 친구, 그 사람한테 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무슨 전생에 큰 빚이라도 진 것 마냥 왜 생판 모르는 남인 그 사람들을 그렇게 놓지 못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길이 없어서 저는 정말로 부모님과 인연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돈이 그런 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엄마 아빠는 그냥 연락을 끊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하늘 아래 있으니 끊임없이 제 뒤에 부모님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것조차 너무 스트레스 받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여행이었어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으니 그때는 아까운 것도 없더라고요. 조금씩 모아놨던 돈 탈탈 털고 학교 앞 자취방 전세까지 빼고 나니까 제 수중에 남은 돈은 딱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0만 원으로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배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비싸서 유럽이나 미주는 가지도 못하고 그냥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개발도상국만 쭉 돌아다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개발도상국을 돌아다녔던 그 경험이 저한테 무척이나 큰 힐링이 되었더라고요. 훨씬 안 좋은 환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 저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도 행복해 할 줄 아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동안 제가 제 상황에만 갇혀서 행복을 스스로 밀어내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봐야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을 벌면서도 노래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제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린 아이가 주렁주렁 능력 없는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맨발로 일을 하면서도 함께 나눌 가족이 있어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반성이 되기도 했지요. 그리고 붙어 있지 않고 오히려 좀 떨어져 있으니 혼자 생각이 정리되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슬슬 한국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힘을 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채 마지막으로 찾은 여행지는 라오스였습니다. 루앙 프라방을 거쳐 방비앙이라는 도시에 들어갔을 때 그야말로 천국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평화롭고 아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여행을 다니면서 충만하게 채워져서 회복이 되었을 거라 생각한 제 마음은 오히려 절대적인 평화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신기루처럼 쌓아두었던 가식적인 평화가 진짜 앞에서 부셔져
실체를 드러냈다고나 할까요? 왜 사람들이 진짜 너무 좋거나 행복하면 여기서 죽어도 좋겠다는 말을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게 싫어. 그냥 여기서 생을 마감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는 정말 강하게 지배했어요. 도저히 그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고 혼자 그 마지막을 위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푸르고 깊은 물이 아늑하고 그 위에 절벽은 까마득한 곳에 올라섰죠. 무서움보다는 이제 다 끝이라는 안도감이 저를 감싸고 막 뛰어내리려던 그 순간 누가 제 손을 낚아채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직은 좀 더 살아볼 만하다고요. 그 순간 제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두근거리는 심장이 제 볼에 닿아 쉼 없이 뛰고 그 심장의 박동 소리를 따라 제 숨소리도 조금씩 안정을 찾았죠. 그 사람은 제 손을 꼭 잡고 굽이굽이 산길을 걸어 내려오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세워둔 오토바이에 저를 태우고 어디론가 한참을 내달리더라고요. 말없이 그 등에 기대서 눈앞 풍경을 멍하게 바라보는데 진짜 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의 등이 푹 젖어서 오토바이 시트까지 제 눈물에 젖을 때쯤 그가 다시 오토바이를 돌려 방비행 시내로 들어왔고 그제야 그 사람이 거기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본인 이름을 군이라고만 얘기한 그 남자는 방비행에서 오토바이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았던 듯 많은 것이 익숙했고 혼자 여행 온 제게 이런저런 호의를 베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아늑함에 취해서 제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오래 그곳에 머물렀어요. 저한테 왜냐고도 묻지 않고 괜찮냐고 위로도 건네지 않고 무심히 대해주는 그 태도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틀 정도 거기에 머물렀나? 더 이상 있는 건 아무래도 민폐일 것 같아 나가려고 짐을 챙기는데 그제야 그가 저한테 절벽 위에서 말을 했던 이후 처음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좀 살아볼 만한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씩 웃으면서 더 머물고 싶으면 더 머물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나가야죠. 혹시 근처에 괜찮은 숙소 좀 싼 거 장기로 있을 만한 곳 알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비싼 숙소 머무르는 게 조금 부담돼서 싼 숙소를 찾고 있는 제게 그는 자기 가게 뒤쪽에 비어있는 방이 있으니 그냥 돈 내지 않아도 된다며 그 방에서 머물 만큼 머물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비어있는 방이라지만 돈도 안 내고 머무르는 게 조금 미안해서 가끔 요리 재료 사서 넉넉하게 음식을 하면 나눠 먹기도 하고 가게를 비우면 가게 일도 좀 도와주면서 저는 어느새 그곳의 비공식적인 아르바이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랄까, 그가 했던 말처럼 살아볼 만하더라고요. 함께 붙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서로 얘기 나눌 일도 많아지고 정도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한국을 떠나서 동남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가 지금 라오스 이 방비행 시골 구석이 가장 자기 마음에 들어서 3년간 이곳에 머물고 있다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며 씩 웃는 그 모습이 어쩐지 싱그럽고 예뻐 보여 가슴이 푹 내려앉았어요. 그렇게 제 첫사랑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부모님 뒤치다꺼리 하느라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보고 허우적거리며 살았는데 동남아 시골 도시, 그것도 한국인이라고는 크게 찾아볼 길도 없는 그곳에서 제가 사랑을 만날 수 있을지 누가 상상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안 되면 할 수 없지라는 정신은 그동안 피폐하게 스스로를 괴롭혀왔던 저를 정말 많이 힐링시켜 주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저것 안달복달하며 살아온 제게 그가 안 되면 할 수 없어. 다른 길을 찾아봐도 괜찮아 라고 얘기해주는 건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실 딱히 그가 저를 위해 해준 일은 없어요. 그냥 옆에서 무심하게 편안한 일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힘이 되어주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 달만 머물기로 한 방비항에서 1년이나 머물게 되었고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계속 이곳에서 오토바이 대여점을 하며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지 고민하던 차에 그가 먼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으로 돌아갈까?
괜찮겠어? 당신 한국 별로 안 좋아하잖아. 네가 있는데 뭐. 나도 거기서 자리 잡고 한번 다시 새롭게 살아봐야지. 우리 이쯤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자는 말과 함께 저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서 우리 정식으로 결혼하자. 노을이 쭉 깔린 방비행, 숲이 보이는 강가, 그곳에서 저는 제 손을 잡고 청혼을 했습니다. 그 어떤 청혼보다 로맨틱했고 저는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여행의 마법은 항상 여행에서 끝이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와 저와 함께 일상을 살기 시작한 그는 제가 지난 1년간 그곳에서 봐왔던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무슨 일을 하든 진득하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동남아에서 보이지 않았던 무책임함이 모든 것이 빨리빨리 돌아가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로 오니까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가 예약을 하고 오지 않아도 그런가 보다, 뭐 다른 사람이 또 오겠지 라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여긴 또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저는 조금씩 그에게 실망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망을 했다고 해서 그를 놓을 수는 없었어요. 어쨌건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구해준 사람이고 어떻게 하든 저를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억척스러운 저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진득하게 뭐 하나를 끝까지 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모든 가게 형편은 제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도 고마운 건 그런 저에게 항상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면서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은 했다는 거죠.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 앉아있는 아빠만 보며 자라서 그런지 노력이라도 해주는 그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 그 사람은 비록 일용직을 전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사는 우리 집 가장이었어요. 무능력한 엄마 아빠 무시하지도 않고 그래도 장인 장모라고 꼬박꼬박 살펴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려 하고 그런 모습도 저는 많이 고마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엄마 아빠가 남긴 빚 때문에 간혹 시달리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그것조차 별다른 불평, 불만 없이 받아들여주는 것도 감사했고요. 그 역시 자유롭게 살아온 사람이라 이런 생활에 익숙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 남편으로서 나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는 고맙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남편이 극도로 싫어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명의로 뭔가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정보 알려지고 그런 걸로 인해 스팸 전화 같은 거에 시달리는 게 정말 싫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한둘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좀 과하기는 했지만 너무 싫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또 이해가 힘든 건 남편의 여행 성향이었어요. 저는 혼자 하는 여행도 좋아하지만 같이 하는 여행도 종종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부부인데 여행 좀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여행은 꼭 혼자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가는 건 여행이 아니라 봉사 같은 느낌이 든대요. 오죽하면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올 때도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남편과 저 따로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일만 하던 삶의 터전이었던 동남아시아를 결혼 전에 본격적으로 여행으로 둘러보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하자고 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혼자 여행하며 자신의 싱글 생활과 이별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도 같이 해외를 한번 안 나가더라고요. 사실 비행기가 좀 무섭다는 둥, 이제 여행이 지겹다는 둥 그런 핑계를 대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저희는 함께 여행이라는 걸 가보지 못했어요. 제주도만 가려 해도 배나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나마 배는 잘 타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바다가 꿀렁거려서 멀미가 나는 게 싫대요. 어쩔 수 없이 늘 자동차로 움직이는 국내만 다니다 보니까 여행 좋아하던 저로서는 좀 답답한 것도 없잖아 있었죠. 그래도 워낙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여행을 자주 갈 일이 없다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을까요? 어쨌건 그는 그렇게 다른데 눈 한 번 안 돌리고
충실하게 가장 역할을 하며 일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일한다고 며칠씩 나가서 안 들어올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돈을 조금씩은 들고 들어왔거든요. 본인 말로는 몸으로 때우는 그런 일을 하고 오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좀 못마땅했습니다. 다녀올 때면 늘 어딘가 상처가 생겨 있고 다쳐서 오니까 이러다 몸 상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것만은 제 말 안 듣고 그렇게 기회만 되면 며칠씩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 오더라고요. 한 번은 정말 진지하게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위험한 일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머리를 긁적이며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으로 설비를 마무리해야 하는 일을 하는데 예전부터 알던 선배가 공사장에 그런 일이 있으면 부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동남아 가기 전에 타워 크레인 운전도 하고 그 전에는 공사장에서 오래 일했다고 들은 적도 있는데 그때 알던 사람이 일을 알선해 주는 듯 했습니다. 걱정 말라고 위험한 일 아니라고 단지 일정하게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일당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혹시 다쳐서 올까봐 말이죠. 그리고 둘 다 너무 바쁘고 현실이 고달파서 그런지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그다지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아이 가지려고 노력도 안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이에 대해서는 조금 냉정하게 자기는 아이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뭔가 트라우마가 있었다며 말을 흐리는 걸 보니 제가 더 이상 캐물을 것도 아닌 것 같고 저도 막 간절한 건 아니니 굳이 애쓰지 않았습니다. 시댁도 없고 그 사람과 저만 잘 살면 되는 거여서 사실 저희 결혼 생활은 남들이 봤을 때는 특이하고 좀 낯선 형태였을지 몰라도 저희 둘은 나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10년쯤 되었을 무렵부터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이 사람이 뭔가 저한테 숨기는 게 있는 듯이 혼자 깊은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저 몰래 슬그머니 나가 전화를 1~2시간씩 하고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전화가 제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한 번은 국제전화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남편한테 대체 이게 무슨 전화냐? 어디를 이렇게 국제전화를 했냐라고 했더니 몹시 당황하면서 국제전화인지 몰랐다고 다음부턴 그런 일 없을 거라며 더듬더듬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요즘에는 데이터로 편안하게 전화하는 데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국제전화를 길게 했냐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조금 언짢은 얼굴을 하면서 몰라서 그랬으니 다음부턴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좀 냉정하게 말을 딱 자르더라고요. 뭔가 이 사람 심기를 건드렸나 보다 싶어서 일단 더 이상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의 일이에요. 남편이 저한테 조용히 다가오더니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혼하자. 순간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싶어서 눈을 꿈뻑꿈뻑하며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의 변화가 전혀 없이 다시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이혼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당신이랑 나 아무 문제도 없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이혼을 해? 나 얼마 전부터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지겨워졌어. 나 그냥 내가 살던 방식대로 다시 살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이 살던 방식이 뭔데? 그냥 여기저기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혼하자.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행 다니자, 놀러 가자 할 때는 비행기도 싫고 배도 싫고 일하느라 바쁘다고 들은 척도 않더니 갑자기 그런 생활이 그리워 이혼을 하자는 것이 말이 되나요? 이건 분명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냥 핑계를 대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꼭 이혼을 해야지 할 수 있어? 그냥 나랑 같이 해. 그래, 우리 너무 일을 열심히 했어. 그냥 지금이라도 일 좀 줄이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예전처럼 해외도 좀 나가고 그렇게 살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 그러자 남편이 그냥 푹 한숨을 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너랑 하고 싶지가 않다고. 그냥 그 모든 걸 나 혼자 하고 싶다고. 말 못 알아듣겠어?
그냥 너랑 살기가 싫다니까! 남편은 몹시 단호한 얼굴로 계속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뭔가 전조 증상이 있었으면 제가 미리 짐작하고 대비라도 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혼을 얘기하니 정신이 다 쏙 빠져서 얼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해도 그 사람은 유지부동이었어요. 게다가 혼자서 오래전부터 준비한 듯 재산 분할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나누는 방법까지 정말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조사를 하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누가 봐도 하루 이틀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황망해서 나는 이혼을 못하겠다 고집을 부렸더니 남편은 끝내 저에게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자해를 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저한테 현실 타격이 오더라고요. 저랑 살기 싫어서 자해를 하겠다는 사람을 보며 이거는 정말 보내줘야 될 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저랑 살기 싫으면 저랑 사느니 차라리 스스로를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혼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 아버님 하며 살갑게 굴던 남편이 갑자기 저와 이혼을 한다고 하니 또 무조건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어이구, 그래. 네가 오죽이 기적이고 쌀쌀 맞아야 말이지. 많이 참았지, 많이 참았어. 그냥 싹싹 빌고, 어떻게든 잘 달래서 살아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쌀쌀 맞았다 그래? 그리고 뭘 달래긴. 다 큰 어른이 싫다고 하는데. 나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할 거 없어. 부모님조차도 제 편을 들지 않는 그 상황이 너무 속상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재산 분할해서 쏜살같이 제 인생에서 빠져나간 남편을 보며 역시나 내 인생은 뭔가 안 풀리는데 아주 도 같은 인생이구나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한숨이 푹푹 새어나왔지요. 혹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사람 하나 사서 뒷조사도 했어요. 그런데 흥신소에서도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상하네요. 이렇게까지 깨끗하신 분 저희도 본 적 없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하다못해 같이 차 한 잔 마시는 여자분도 없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 20년 동안 딱 한 번 봤어요. 그 남자분이 숨어있는 조직폭력배 배우였는데 뒤로 구린 일을 잔뜩 해야 하니 오히려 앞으로는 더 깔끔하게 경력 관리를 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가장 깨끗하신 분인데요. 참 이상하죠? 차라리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으면 뭔가 전투력이라도 올라와서 한바탕 싸우기라도 했을 것 같은데 여자조차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힘이 다 풀렸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나와의 생활이 지긋지긋해졌구나. 내가 이 사람을 절대 설득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정말로 남편을 보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우리 제대로 밥은 한 끼 먹자고 말이죠. 당신이 결혼 초에 나 한두 번 정도 데리고 갔던 그 태국 식당 거기 어때?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좀 곤란한 얼굴을 하면서 그 식당 문 닫았을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도 영업 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피하려는 게 야속해서 제가 영업 잘하고 있으니 그냥 거기서 만나자라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약속날 식당으로 갔더니 불편한 얼굴로 남편이 그 앞에서 가게도 들어가지 않은 채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계속 저한테 다른 데 가서 먹자고 자기 오늘 이거 안 땡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갑자기 확 부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지가 원해서 원하지도 않는 이혼까지 해줬는데 제가 원하는 밥 한 끼 먹는 게 이렇게까지도 어려운 일인가 싶어 고집을 피우고 싶어졌습니다. 싫어. 나 오늘 이거 꼭 먹을 거야. 여기 가자. 그리고 먼저 확 가게로 들어가 버렸어요. 가게 안은 온통 태국 향신료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추억이 새록새록 돋으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에 가슴이 울컥해지더라고요. 그 사람과 먹고 마셨던 수많은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그냥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제가 음식을 이것저것 시키고 있는데
아니 왜 대체 저한테 집중을 하나도 못하고 주변만 두리번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몹시 험상궂은 사람 2명이 나타나서 제 남편의 어깨를 툭툭 치더니 글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랜만이야. 밥 먹으러 왔나 봐. 야, 우리가 같이 밥 먹자고 할 때 그렇게 한 번을 안 먹어주더니 그래도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은 이렇게 밥도 먹고 오고 그러나 봐.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저를 한번 힐끔 보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번에 헤어진 아내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밥 먹고 싶다 그래서. 순간 좀 민망하기도 하고 짜증도 났습니다. 아니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헤어진 아내라고 콕 집어서 말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순간 뭔가 조금 당황하는 것 같더니 머뭇머뭇하다가 다시 남편 등을 툭툭 2번 치고는 쑥 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이 제 얼굴을 보며 민망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예전에 한국 살 때 좀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야. 워낙 사람들이 짓궂고 이런저런 말이 많아서 차라리 헤어진 아내라고 얘기하면 자기네들도 민망해서 더 이상 물어볼 것 같지 않아서 기분 상했으면 미안해. 그제야 조금 이해는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 12조로 걸어왔던 그 사람들이 아뜨거라 하는 얼굴로 조용히 사라지긴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마지막 식사를 천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한 식사였어요. 제가 물어보면 그가 마지못해 대답하고 다시 제가 물어보면 또 그가 마지못해 대답하는 그런 어색한 자리였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검찰 치조술이 훨씬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의무적이고 어색한 시간이었죠. 그렇게 영 불편한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고 나오는 길, 남편은 자기가 이 근처에 마침 볼 일이 있으니 저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는구는 순식간에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체 저 사람과 제 사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길이 없어 그냥 눈물만 좀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후 그 사람은 마치 증발한 것처럼 전혀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몇 주 뒤에 뭔가를 따로 처리하고 물어볼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도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랑은 정말 모든 인연을 다 끊고 싶어서 그런 건가 싶어 그냥 저도 그 사람을 믿고 일상을 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일은 잘 됐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좀 허전했지만 나름 제 인생 찾아 제 나름대로 잘 꾸려나가며 살기 시작했죠. 그렇게 5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 저를 몹시 반가운 목소리로 부르더라고요. 돌아본 곳에는 아주 오래전 인연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한창 동남아로 여행을 다닐 무렵 희한하게 제가 가는 곳마다 부딪혀서 친해졌던 언니가 하나 있었거든요. 몇 달을 헤어졌다 만났다 하면서 정을 쌓았는데 그런 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특징이 굳이 상대에게 많은 걸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 언니의 취향, 사귄 남자의 수, 좋아하는 나나 그런 건 알아도 이름은 그냥 민꽁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 언니는 저를 쭈잉이라고만 알고 있고요. 서로 통성명도 안 하고 닉네임으로 부르곤 했거든요. 어머, 쭈잉, 너 쭈잉 맞지? 세상에, 이게 누구예요? 언니 한국에 있었어요? 나야 뭐, 지금도 왔다 갔다 해. 야, 나 태국에 학교제였잖아. 대단하지 않냐? 그렇게 시작된 수다는 슈퍼에서 자리를 옮겨 커피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서로 지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언니와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건 태국이 끝이더라고요. 당시 태국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데 열중했던 언니를 두고 저 혼자 라오스로 건너가 남편을 만난 거였거든요. 당연히 그 이후로는 만날 길이 없었죠. 언니가 저한테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리저리 해서 라오스에서 남자를 하나 만났고 그 남자랑 결혼해서 지난 세월 잘 살았는데 얼마 전에 뜬금없이 그 사람이 이혼을 요구해서 지금은 혼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언니가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그 남자가 혹시 이 남자냐고 이런저런 상황과 인상차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길게 듣지 않아도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방비행에서 오토바이 임대업을 하는 한국인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생긴 거 묘사도 젊은 시절의 남편 그 자체였고요. 다만 제가 알고 있었던 군이라는 그 당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것만 달랐습니다. 그 언니가 제 얘기를 다 듣더니 머뭇머뭇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내가 태국에 오래 있었잖아. 그런데 소문에 한국에서 도박판 하나 크게 말아먹고 도망간 사람 중에 하나가 동료 배신한 채 큰돈 들고 라오스로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방비행에서 오토바이 임대업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도박하던 사람들이 찾으러 갔을 땐 이미 사라져서 없더래. 지금까지도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다고. 나 그런 소문 들은 적 있거든. 혹시 그게 네 남편이었던 그 사람 얘기 아닐까? 에이, 언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 그 사람이랑 거기서 1년 정도 같이 있었는데 그런 기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대체 얼마나 지났는데 그걸 아직도 찾겠어요? 무엇보다 그 돈이 있었으면 제 남편, 아니 전 남편이 막노동하고 일용직하면서 살았겠어요? 집이라도 하나 번듯하게 했겠죠. 그리고 태국에서 라오스가 얼마나 가까운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당시에 그 가까운 데서 그 사람 하나 못 찾았겠어요? 글쎄, 그게 생각보다 의외로 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 오히려 그렇게 관광객들 많은 그런 도시에 숨어 있으면 모를 수도 있거든. 어쨌건 너한테 큰일 없이 그 사람하고도 헤어졌다고 하니까 서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도 뭐 별일 있겠니? 그냥 나도 옛날에 들었던 소문이 한번 떠올라서 말해본 거야. 야, 그리고 원래 떠나간 차는 그리워하는 게 아니야. 그냥 훌훌 잊어. 그렇게 언니는 약간 미심쩍은 얘기 하나만 툭 던져놓고 다시 자기가 세운 태국 학교에 대한 얘기를 신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맞장구를 치면서도 저는 뭔가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게 영 막득 참더라고요. 안 그래도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한테 몇 번 라오스 그립지 않냐, 우리 라오스 여행 갈까 할 때마다 아주 진저리를 치면서 한번 떠나온 곳은 미련 없다고, 동남아 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 치고는 사람이 앞뒤가 다르게 늘 찾는 자료도 동남아에 관련된 것들만 찾아보고 하다못해 동영상도 동남아 것만 열심히 보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제가 모르는 뭔가 상처가 있어서 거기를 찾지 않나 보다라고 어림짐작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그 언니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찜찜함이 조금 가시화되는 느낌인 거예요. 어쨌거나 저랑은 인연이 마무리된 사람이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쭉 듣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남편, 아니 전 남편과 마지막으로 갔던 태국 식당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희한하게 음식은 잊고 있던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그게 한번 훅 올라오면 먹지 않고는 못 견디는 상황이 되어버리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가게를 찾았죠. 여전히 열기는 가득했고 가게 안에 각종 향신료 냄새로 빼곡했습니다. 뭐 먹어볼까 고민하며 메뉴판을 뒤적이고 있는데 누가 제 앞에 와서 탁 앉더라고요. 고개를 든 그곳에는 제가 남편과 마지막으로 와서 먹은 그날 남편을 툭툭 치고 갔던 그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못 알아봤어요. 그때보다 인상이 더 험악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들여다보니 아는 얼굴인 것 같아서 제가 저도 모르게 하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중 하나가 저한테 맞네 이러는 거예요. 그 아줌마 맞네. 아, 우리 얼굴 기억하는 거 보니까 그 자식 어디다 숨겼어? 그 자식이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아, 진짜로 몰라. 그 자식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 다치기 전에 대답해. 어? 그 험악한 사람들은 저한테 몹시 무서운 목소리로 협박하듯 그 사람 어디다 숨겼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문을 알 수가 없으니 어리둥절한 얼굴로 빤히 바라볼 뿐이었죠. 그때 그중 한 사람이 슬그머니 저한테 질문했던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저게 이혼하고 튀었대잖아요. 모를 것 같은데. 아, 얼굴 봐요. 모르는 얼굴이지. 하긴 알고도 여기 와서 메뉴판 들여다보고 있지 않겠지. 에이씨, 진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혼하고 튀었다뇨. 무슨 얘기냐고요? 뭔가 느낌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묻는 말에 그들은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있는 메뉴판을 뺏어 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영업을 좀 일찍 마무리해야 해서 볶음국수밖에 안 되는데 그거라도 드실래요? 노려보는 눈이 너무 무서워 그냥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미리 준비한 것처럼 아주 빠르고 무섭게 볶음 국수 한 그릇이 식탁에 탁 놓여지더라고요. 이미 입맛이 달아나서 전혀 먹고 싶지 않았지만 그 무서운 사람들이 먹나 안 먹나 지켜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국수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갔다 귀로 나오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곤 대충 국수를 먹고 일단 밖으로 나가 고개를 두리번거렸죠. 제 테이블에 왔던 남자 중 하나가 골목 끝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전 남편 무슨 일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몰라도 되니까 다치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모르는 척 꺼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이렇게 뭔가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마당에 제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물어봤습니다. 귀찮다는 듯이 저를 위아래로 노려보던 그 사람이 저한테 결정적으로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줌마, 정말 몰라서 고집 부리는 것 같아 말해주는 건데 그 자식 도박판 돈 들고 나른 놈이야. 우리가 걔 다른 나라 갔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미친 듯이 찾고 있었는데 한국에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한국 들어왔더니 또 사라졌어. 아주 사라지는 데는 귀신이요. 어쨌건 그 인간 잡히면 죽어. 우리 형님이 여자는 안 건드린다는 신조를 가지고 사는 양반이라 아줌마 산 거야. 안 그러면 빤스까지 탈탈 벗겨서 아줌마한테라도 돈 받아냈을 거라고. 이씨, 간도 큰 새끼. 진짜 대체 그 돈을 왜 들고 튀는 거야? 이씨. 정말 그러고는 담뱃불을 휙 던져 끄고 제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분명 뭔가 큰일이 난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낯선 상황이라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못 찾은 남편을 제가 어떻게 어디서 찾겠어요? 너무나 요원한 일이었죠. 가슴만 답답하더라고요. 흥신소에 사람을 사서 물어봤지만 거기서도 제게 속 시원한 대답은 해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남편의 과거는 알게 되었습니다. 민꽁 언니가 말해줬던 그 사건의 사람이 제 남편 맞았던 거죠. 그제야 저는 남편이 그냥 괜히 한국을 떠나온 것도 아니고 괜히 라오스에 정착한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도박판 돈을 들고 날라서 그곳에 몰래 숨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대체 내가 지금까지 같이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랑 뭘 하며 살았던 건지, 지난 세월이 불에 타서 죄가 되어 날아가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자기 명의로 된 통장이며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저랑 같이 한국 올 때도 따로 온 건지 다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최대한 숨어서 몰래 들어올 방법들을 찾았겠죠. 한동안 숨어 있다가 곳곳에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깔렸으니 오히려 평범하게 숨어 살면 안전할 것 같은 한국으로 절 따라와서 몸을 숨겼던 겁니다. 그 모든 걸 숨기고 살다 새삼 10여 년 만에 저를 떠난 이유가 저는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그거 어딨는지 찾을 길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흥신소가 저한테 전달해준 마지막 행선지가 태국 북부라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문득 제 머릿속을 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예전에 저랑 연애할 때 태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육로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잘 찾지 않고 약간 험한 길이어서 몰래 왔다 갔다 할 때 좋다는 얘기를 술 먹으면서 농담처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 그가 다시 라오스로 도망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거기에는 이미 그 사람을 찾는 도박꾼들이 쫙 갈렸을 텐데 거기를 갔을까 싶다가도 사람이 또 희한하게 자기가 잘 알고 익숙한 곳에 가서 몸을 숨기는 게 본능이잖아요. 일단 무작정 비행기 표를 끊었죠. 공항에 있는 도시에서부터 방비행까지는 차로도 한참을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간신히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나누어 내는
차를 구해 고비고비 방비행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근 15년 만에 왔지만 그곳은 조금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제가 잘 다니던 쌀국수 집에 샌드위치 집까지 그대로 있는 걸 보며 저는 잠시 추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길을 걷다 저 멀리 강가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구걸하고 있는 다리 없는 거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구부정한 등과 어깨, 분명 제가 아는 익숙한 모습이었거든요. 천천히 그 거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구걸 바구니만 앞에 놓은 채 힘없이 늘어져 있는 그 손, 그 어깨, 그 손가락,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그 사람을 불렀어요. 여보, 가만히 있던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는 정말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무릎 아래로 잘린 두 다리를 허우적거리며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왜... 아니 여기를 당신이... 너무 놀라 말도 더듬으면서 그 사람은 저를 보고 눈이 화등자만해졌습니다. 저는 일단 그를 일으켜 안은 채 제가 예약한 숙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자초지정을 들었죠. 참 기막힌 사연이더라고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간 건 고등학교 때야. 집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살 수 없었거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며 돈이 한정적이잖아. 그때 어울렸던 거친 형님들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로 가서 배달 업무 몇 번만 하면 한국에 작은 집 하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 말에 혹해서 넘어갔어. 거기서 10수년간 안 한 일이 없었어.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나쁜 일 그거 다 해봤거든. 그러다가 사고가 터졌어. 남편이 도박 조직의 일원이었던 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크게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그냥 자잘한 심부름만 하던 정말 말단 중에 말단이었던 거죠. 어디서 돈 가져와라 그러면 돈이나 갖고 가고 망보라 그러면 망이나 보고 그러던 말단이었는데 바로 위에 나름 사수였던 사람 하나가 아주 크게 배신을 한 거였습니다. 그동안 몰래 착복했던 돈들을 다 들고 어딘가로 도망을 가버린 거였어요. 그 자리에 있다가는 모든 걸 자신이 온팡 뒤집었을 것 같아서 일단 야반 노주한 게 라오스였던 겁니다. 그러면 소문처럼 당신이 도박판 돈 들고 튄 게 아니라 심부름만 하다가 뒤집어 쓸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야? 소문? 그걸 당신도 알 정도야? 맞아. 나 그냥 심부름하다가 얼떨결에 도망간 거였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자의 배신자가 되어 있더라고.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라오스에서 숨어서 기다렸던 거야. 내 바로 위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건 수면 위로 드러나기를. 생각보다 겁이 많고 간이 작았던 남편은 라오스에 숨어서 사고치고 도망간 사수가 잡히거나 아니면 다시 나타나거나 혹은 다시 자기를 찾거나 어쨌건 뭐라도 해주길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사수는 나타나지 않았고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저를 만난 거였죠. 동남아시아를 떠나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던 그가 어쨌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니까 저를 쫓아 한국으로 가기로 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 그 도망갔던 사수가 남편을 찾았다고 해요. 다른 나라에서 꽤 큰 도박판을 꾸리는 사람이 돼서 다시 남편한테 자기와 함께 한탕 크게 해보자고 꼬셨던 거죠. 그동안 자기의 배신하지 않았던 그 마음을 크게 산다며 남편에게 아주 좋은 자리를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본성이 그쪽에 익숙했던 사람인지라 그 유혹을 견디기가 어려웠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고 그 사수가 갖고 오라고 했던 자금을 위자료로 저한테 받아내 상납한 후 들어갔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함정이었던 거죠. 그 사수는 예전에 돈을 잃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끝까지 쫓고 놔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모든 죄를 남편한테 뒤집어 씌운 채 남편을 넘겨주는 대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였고요. 결국 사수 따라 큰 돈 벌 생각에 룰루랄라 다시 동남아로 왔던 남편은 배신을 당하고 장애를 가지게 된 채 방비행에 버려졌던 겁니다.
발 다 잘리고 남은 거 하나도 없으니 할 건 구걸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제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모든 얘기를 하며 다 자기의 잘못이라고, 자기가 눈이 돌아섰다고 펑펑 울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런 얘기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지, 이렇게 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 삶을 뒤흔들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건 여기서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같이 한국으로 돌아가자. 내가 이 꼴을 하고 어떻게 한국을 가? 그리고 어쨌거나 나 한국 못 가. 왜? 그 태국 음식점 하는 놈들, 그놈들 돈도 들고 튀어서? 당신이 그걸 어떻게... 그런데 그거 나 아니야. 그것도 내가 속은 거야. 그러면서 남편은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있을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저한테 말 걸었던 그 사람들이 남편을 통해 받아내려고 하는 돈은 3억 원 정도에 가까웠습니다. 한숨이 푹 새어나왔어요. 사람이 차라리 못되고 악하고 모질기라도 하면 제가 좀 나았을 것 같은데, 이건 어리바리 멍청해서 여기저기 치이다가 인생을 나락으로 떨군 거잖아요. 답답하고 갑갑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뼛속까지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걸 알았다는 거였어요. 사실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가장 크게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제가 믿고 의지하고 저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일까봐 그거였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제가 사랑한 거였으면 그 무엇보다 견디지 못할 일이 될 것 같았거든요. 멍청한 건 다독이며 살 수 있어요. 미련한 건 가르치면서 살 수 있고요. 셈이 느리고 자기 실속 못 챙기는 건 제가 대신 챙기면 됩니다. 하지만 뼛속까지 악한 건 신이 아닌 이상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일단 남편과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생긴 것인지 모를 용기가 샘솟더라고요. 그래도 가자, 한국. 여기서 이러고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집도 절도 없이 몸도 불편해진 사람이. 무엇보다 내가 알게 된 이상 나 당신 두고 못 가. 아니, 안 갈래. 어쨌건 한국 가자. 저는 남편에게 단호히 한국행을 권했습니다. 조금 망설이던 남편도 제가 끝까지 한국 갈 걸 종용을 하니 결국엔 마음을 돌리더라고요. 한국으로 들어온 후 저는 일단 집부터 처분했습니다. 20대 때 부모님 빚으로 괴로워하다 영 끊고 진짜 악착같이 살며 간신히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안 해본 일 없이 100원 생기면 110원 만들어 저금하고 20원 쓸 일 있으면 40원 모을 때까지 참고 참으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죠. 그 집 팔고 딱 보증금 500짜리 월세 얻고 나니 빚은 갚을 수 있겠더라고요. 지난 세월이 다 한순간에 사라진 채 다시 고생스러움의 시작점으로 되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저도 몇 번이고 손을 놓고 싶은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옛날 제가 모든 걸 놓고 싶을 때 그가 저한테 보여줬던 마음을 기억하며 참았습니다. 그가 저한테 해줬던 말들, 보여줬던 행동이 완전히 거짓이라고는 지금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저를 한번 살려주고 지금까지 살게 해줬으니 이제는 제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집과 재산을 다 처분해서 일단 한국에서 그의 행방을 찾고 벼르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돈을 갚으니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오히려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차분히 상황을 전하고 제 쪽에서 돈을 갚겠다고 하니 그 사람들로서는 손해볼 게 없겠죠. 그날도 저한테 국수 한 그릇 볶아주길래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나왔습니다. 한 푼 남지 않은 상황, 장애가 생긴 사람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떨어졌지만 희한하게도 진심으로 괜찮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건지 아니면 기묘한 책임감인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만 누군가를 위해 제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한테 희망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천천히 재활부터 시작해야겠죠. 저의 이런 선택은 그 누구도, 그 사람조차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저한테 자기 버리고 가라고 했죠. 부모님은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고 기절초풍하며 당장 다 그만두라고 펄펄 뛰셨습니다. 친구들도 미친 짓이라고 하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를 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자기를 버리고 그냥 혼자 행복 찾아 살라고 했을 때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만 물을게. 살아볼만한 것 같아? 뭐라고? 살아볼만할 것 같냐고. 그냥 그것만 진심으로 대답해줘. 그 질문은 그가 오래전 절벽 위에 서 있던 제 손을 잡고 물어봤던 말이지요. 지금의 저를 잊게 한 말이고 그의 손을 놓지 않게끔 저를 잡아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잠시 멍하다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고 펑펑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살아볼만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면 되었어요.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게 전부였거든요. 저는 도시 외곽의 작은 집에서 그와 함께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제 2의 인생을 살려고 준비 중입니다. 걸음마부터 배워야 하는 그 사람의 손을 놓지 않아 보려고요. 그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언젠간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살아볼만 했냐고 묻고 거기에 기꺼이 살아볼만 했다고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자 목표는 딱 그거 하나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